네, 지난 시간에 만났던 김민수 씨 기억나시죠? 생성형 AI에 관심이 생긴 민수 씨는 이제 AI를 금융생활에도 활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융상품을 알아보려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ISA, ETF, 카드 혜택까지 검색을 해볼수록 정보는 많아지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요. 금융은 용어도 어렵고 상품마다 조건도 다 달라서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생성형 AI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AI가 잘 정리해 주었나요? 네, AI는 ISA의 개념과 절세 혜택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인지까지 정리해줬습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금융상품도 AI를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 복잡한 내용을 처음 이해할 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자,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더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을까? AI가 알려준 내용을 어디까지 참고해야 할까? 금융에서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어졌군요. 네, 오늘은 생성형 AI를 금융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순서로 활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원하는 답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AI가 뭔지 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금융 생활에 어떻게 실제로 써먹을 것인가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예금, ISA, ETF, 카드 혜택, 약관 확인까지 평소에 어렵고 번거롭고 괜히 미루게 되는 금융 판단을 AI와 함께 조금 더 똑똑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구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도구를 실제로 쓰는 수준으로 가는 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이 차이가 꽤 큽니다. 같은 상품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광고 문구만 보고 넘어가고 누군가는 조건을 따지고 수수료를 보고 세제 혜택을 따져본 뒤에 판단을 합니다. AI는 바로 그 과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주는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금융 자체를 어려워하시잖아요. 상품 이름부터 낯설고 설명은 길고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금융이 늘 어렵게 느껴질까요? 네, 금융은요 선택지가 너무 많고 정보는 제각각이고 중요한 조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금만 해도 금리, 우대 조건, 가입 기간, 중도 해지 조건이 다 다르고 ISA나 ETF로 가면 세금, 수수료, 운영 방식까지 봐야 할 게 더 많아집니다. 자, 카드는 또 어떤가요? 전월 실적, 할인 한도, 제외 업종, 연회비까지 따져야 하죠. 자, 사람이 이걸 전부 머리로만 처리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게다가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마다 말이 다르고 SNS에서는 더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읽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AI가 유용해질 수가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정리하고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주고 또 여러 상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 강합니다. 복잡성을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복잡성을 뚫고 들어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군요. 아, 정확합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금융을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을 쉽게 해준다고 해서 끝까지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점은 오늘 내내 반복해서 강조드릴 겁니다. 자, 그럼 코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은행 앱이나 카드 앱의 챗봇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AI를 아직 안 써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미 은행 앱, 카드사 앱, 보험사 앱 안에서
챗봇 형태로 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꽤 실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맡기기 좋을까요? 자, 주로 내 정보 기반의 빠른 확인 업무에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체 한도 변경은 어떻게 하지? 지금 잔액이 얼마지? 이번 달 카드 혜택이 뭐였지? 이런 질문들요. 앱 하단이나 우측에 있는 챗봇 아이콘을 눌러서 물어보면 대기 없이 바로 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확실히 전화 상담보다 빠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잔액 확인, 거래 내역 조회, 한도 확인, 기본 혜택 안내처럼 정형화된 질문은 챗봇이 오히려 더 빠르고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분쟁, 예외 처리, 개인 사정이 많이 개입되는 내용은 여전히 사람이 더 적합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겁니다. 은행 앱 챗봇이랑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뭐가 다를까요? 자,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금융사 앱 챗봇은 내 실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도구이고 생성형 AI는 일반 지식을 잘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 통장 잔액 얼마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금융사 앱 챗봇은 은행 내부 서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계좌 정보를 기반으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ISA가 뭐야? 같은 질문은 어떨까요? 네, 그건 생성형 AI가 잘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ISA의 개념, 종류, 세제, 혜택, 구조,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지 같은 일반 금융 지식은 생성형 AI가 아주 유용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내 정보가 필요한 질문은 앱 챗봇 지식, 비교가 필요한 질문은 생성형 AI,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분만 확실히 알아도 어디에 뭘 물어봐야 할지 헷갈림이 많이 줄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걸 한 도구에 물어보려고 하면 비효율이 생깁니다. AI를 잘 쓰는 첫걸음은 도구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 흐름을 잡아보죠. 금융상품을 AI로 볼 때 가장 실전적인 틀은 5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걸 먼저 머리에 넣고 가시면 훨씬 덜 흔들립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자, 1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먼저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ISA가 뭔지, ETF가 뭔지,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2단계는 비교 분석입니다. 이제 여러 상품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수수료, 세금, 구조, 장단점, 가입 조건 등을 비교표로 만들면 좋습니다. 3단계는 조건 확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광고 문구는 잘 보이는데 작은 조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우대금리 조건, 의무 보유 기간, 중도 해지, 불이익, 면제 기간 같은 세부 조항을 따져야 합니다. 4단계는 교차 검증입니다. AI가 정리해준 내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금융사 홈페이지, 앱, 공시 자료, 금감원 자료 같은 공식 출처로 숫자와 조건을 재확인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최종 판단입니다. 결론은 언제나 내가 내립니다. AI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비교하고, 그 다음 조건을 보고, 그 다음 공식 확인하고, 마지막에 내가 결정한다는 거네요. 아, 정확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AI를 쓴다고 해도 결국에 광고에 끌리거나 요약에 속거나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전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관심 가지는 ISA부터 보죠. 사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면 막막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그래서 흔히
만능 절세 통장처럼 이해하시면 출발점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ISA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제 규정이 복잡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한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관계 같은 걸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둘째,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 보유 기간, 납입 한도, 2월 규정 같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 셋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계좌 형태에 따라서 운영 방식과 적합한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AI는 여기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잡한 규정을 쉬운 말로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유형별 차이를 비교표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출발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일 때 일반 계좌와 비교해서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 계산해 보게 할 수가 있죠. 확실히 ISA는 그냥 좋다더라.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네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들어가야 할 상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세 상품일수록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ISA를 실제로 AI에게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 상황 설정과 결과 포맷 지정입니다. 그냥 ISA 뭐가 좋아? 라고 묻는 건 너무 거칠어요. 대신에 내 상황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사회초년생이고 연봉이 3천만 원 수준이야. ISA 일반형과 서민형의 차이를 가입 자격 중심으로 설명해주고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알려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상태가 들어가 있고, 둘째, 비교 기준이 명확하고, 셋째, 마지막에 추천 방향까지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명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조건에 맞춘 해석까지 이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절세 효과 자체를 계산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ISA 중개형에서 배당주에 투자할 거야. 연수익률 5%를 가정했을 때 일반 계좌와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표로 계산해 줘. 이렇게요. 자, 그러면 AI는 대략적인 세금 절감 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겠죠? 아,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최신 개정 기준을 반영해서 설명해 줘처럼 시점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AI의 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입니다. 자, 최종 가입 전에 실제 금융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계산기 공식 설명 자료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결국 AI는 초안을 빠르게 만들어주지만 마지막 숫자는 공식 채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ETF인데요. 이건 투자 쪽에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긴장감이 올라가요. 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동시에 펀드의 분산 투자 특성을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즉, 개별 종목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변동성 자체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ETF는 그냥 안전한 주식 비슷한 것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 그건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ETF도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 어떤 섹터에 집중하느냐,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 수수료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AI가 여기서 도움이 되는 지점은 수많은 ETF 중에서 비교 기준을 세우고 핵심 변수를 정리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럼 ETF는 AI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실용적일까요?
자, 질문은 가능한 한 비교 대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3종과 미국 상장 QQQ의 최근 1년간 운용 보수와 추적 오차를 표로 비교해줘. 특히 배당금 재투자 여부와 환율 변동 효과를 고려했을 때 3년 장기 투자자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요. 이건 꽤 고급 질문이네요. 비교 대상도 구체적이고 고려 변수도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어야 AI가 이름 나열이 아니라 구조적 비교를 해줍니다. 또 단순히 어느 게 좋아? 라고 묻는 대신에 수수료, 환율, 추적 오차, 배당 재투자 같은 요소를 따로 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게다가 ETF는 최신 데이터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교차 검증이 필수입니다. AI가 제시한 수치와 해석은 참고용으로 보고 최종적으로는 최신 공시 자료나 상품 설명 자료, 투자 설명서 요약문 같은 공식 문서를 다시 봐야 합니다. 자, ETF는 과거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미래도 좋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AI의 한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네요. 과거 데이터에 강할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다음은 카드입니다. 사실 카드 혜택 비교가 만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피곤하죠. 카드는 정말 대표적인 정보 과부하 영역입니다. 신상품은 계속 나오고 전월 실적 기준은 다 다르고 할인 한도도 다르고 제외 업종도 숨어 있고 연회비도 따져야 하죠. 게다가 자기 소비 패턴을 생각보다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카드 좋아 보이는데? 하고 만들었다가 막상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요, 카드 비교에서 AI는 꽤 강력합니다. AI는 소비 패턴을 입력받아 혜택 시뮬레이션을 하는 출발점으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카페, 대중교통, 온라인 쇼핑 비중이 어떠한지 넣어주면 그 패턴에 맞는 카드 후보를 추릴 수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인기 카드가 아니라 내 소비 습관에 맞는 카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금융상품에서 늘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나와의 적합성입니다. 그럼 카드 비교 프롬프트도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월 평균 소비는 150만 원이야. 주로 편의점, 대중교통, 카페에서 소비해. 연회비 대비 최대 적립 및 할인이 가능한 카드를 상위 3개 추천해주고 전월 실적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구간별 혜택 시뮬레이션을 표로 정리해줘. 자, 이 질문이 좋은 이유는 월 소비 총액이 있고 주요 소비처 비중이 있고 판단 기준이 연회비 대비 효율로 명확하고 실적 구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카드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은 변경될 수 있고 단종될 수 있고 프로모션 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결과는 1차 필터링 정도로 쓰고 마지막에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와 공시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결국 AI는 후보를 줄여주고 최종 확인은 공식 자료가 담당하는 구조가 돼야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반길 주제일 것 같습니다. 약관과 상품 설명서죠. 솔직히 이건 읽기 전에 이미 지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합니다. 금융상품의 약관은 전문 용어가 많고 문장이 길고 예외 조건이 뒤쪽에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일반 소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읽고 핵심을 뽑아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AI가 빛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AI는 긴 문서를 빠르게 읽고 핵심 항목을 추려내고 복잡한 문장을 쉬운 말로 바꾸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는 뭐가 있는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있는지,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뭔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예외 조항은 무엇인지 이런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품 설명서를 읽기 전에 AI로 먼저 핵심만 뽑아보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AI는 여기서 디지털 돋보기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 수십 페이지 문서를 통째로 읽는 부담을 줄여주고 어디에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약관 분석을 AI에게 시킬 때는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문서 전체를 막연히 요약하라고 하기보다 민감한 항목을 지정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 설명서를 분석해서 모든 종류의 수수료와 중도 해지 위약금, 또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또는 유지 조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나 예외 사항,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핵심 항목을 미리 지정하니까 훨씬 실용적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I 활용 원칙 3단계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AI로 전체 맥락을 파악합니다. 둘째, 민감 항목을 집중 질문합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원문과 숫자와 조건을 직접 대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I를 너무 믿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종종 단서, 예외, 면책 같은 부분인데 AI가 요약하면서 이걸 누락하거나 약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AI 요약은 첫 번째 읽기까지만입니다. 법적 책임이 걸리는 최종 판단은 반드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AI는 약관을 읽기 쉽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까지 대신 져주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AI에게 뭘 물어볼 수 있고 뭘 넣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반 지식은 물어봐도 되지만 개인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눠보죠. 괜찮은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 ISA와 ETF의 구조 비교, 내 소비 패턴을 익명 수준으로 표현한 정보, 예를 들어서 나는 월 150만 원 정도 소비하고 편의점과 카페를 자주 이용해 정도는 괜찮습니다. 반면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건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실명과 특정 가능한 구체적 자산 정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내가 통장에 얼마 있는데 같은 구체적인 자산도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개인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빼는 게 원칙입니다. AI는 일반 지식을 설명하고 구조를 비교하는 데 활용하세요. 내 정보 자체를 넣고 상담 창처럼 쓰기 시작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편리함보다 보안이 우선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하지만 절대 흐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AI는 때때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흔히 환각 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성형 AI의 구조적 한계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AI는 학습 데이터에 시의성 한계가 있습니다. 즉, 최신 금리나 최신 정책, 방금 바뀐 혜택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는 그럴듯한 답을 생성하는 데 강하지 항상 사실만 보장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도 문맥상 자연스럽게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대응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무조건 검증. 자, 모든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간주하고 최종 사실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금융에서는 숫자 하나, 조건 하나,
날짜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I의 답을 그대로 실행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꽤 많은데 핵심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자,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도구를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내 계좌나 내 카드 정보처럼 실제 개인 데이터가 필요한 일은 금융사 앱 챗봇이 맞고, 금융 개념 이해나 상품 구조 비교 같은 일반 지식은 생성형 AI를 활용합니다. 둘째, 프로세스를 지켜야 합니다. 수집, 비교, 조건 확인, 검증, 판단, 이 순서를 건너뛰면 AI를 써도 사고가 납니다. 셋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검증과 결정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결국 오늘 수업은 AI가 대신 결정해준다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내가 더 잘 결정하게 만든다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차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기. AI를 활용하되 의존하지 말 것. 질문은 더 정교하게, 검증은 더 꼼꼼하게, 결정은 끝까지 스스로 하기.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예금 비교, ISA 구조 이해, 카드 혜택 분석처럼 작은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좋습니다. 다만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교는 AI에게 맡길 수 있어도 판단은 끝까지 본인의 몫입니다.